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이번 한 주 문을 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오프닝 음악 있죠? 그건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녹음하면서 또 들으니까 그 하늘을 향해 나르는 새들은 정말 고민이 없을까? 고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들 나름의 또 고민이 있겠지요. 얼마 전에부터 제가 그 브런치라고 하는 그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그 글 쓰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작가로 등록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북촌 일기라고 해서 북촌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소소하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서울대 병원에 그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 창덕궁 옆에 앉아서 잠깐 바람을 쐈어요. 거기 민들레가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민들레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 불어주길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민들레도 구직 중이구나. 어디 좋은 데로 날아가야 될 텐데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떨어지지 않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민들레 또한 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그들 나름의 또 불안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4월에는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여물고 단단한 것 그리고 변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문학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너무 남성적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디 보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문체 자체도 그렇고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볼 때도 굉장히 단단하고 여물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마 김훈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훈 작가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칼의 노래 앞에 표지를 보면요. 이순신 그 한없이의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는데요. 삶이 이렇게 단순하면서 그리고 무엇인가에 순결하게 바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랑에 휩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단한 사람의 융합은 어떤 시너지가 내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 오랜만에 칼의 노래를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훈 작가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눈빛이 되게 형형하세요. 아마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글이글하는 건 아닌데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냉혹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뭐라고 제가 짧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 신문사 인터뷰하는 사진을만 봐도 눈빛이 조금 남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원래는 신문 기자였죠. 아버지도 유명한 기자, 언론인이셨고 그래서 쓴 책으로는 에세이집 내가 읽은 책과 세상 그리고 자전거 여행 일리 그리고 소설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편소설 화장 그리고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그리고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밥벌이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에세이의 연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을 끓이며 라면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밥벌이의 그 힘듦을 달래주는 음식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여행을 하면서 먹게 되는 음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면이 인스턴트 음식이긴 하지만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사유한 그런 책이긴 한데, 저는 그 김우 작가님의 책 중에서 자전거 여행하고요. 그리고 여러 장편 소설 중에서 그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해라고 하는 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은 작가님을 좀 싫어하시는 분, 공격하시는 분들은 너무 남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생에 있어서 생의 긍정을 이면에 깔되 약간은 탐미적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글을 쓴다. 또 이 책에서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네요. 제 고향이 통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집에 가면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영은 원래 그 통제영, 바다에 그 통제영이 있던 곳이라서 통영이지요. 그래서 이순신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저희 동네를 방문하셨겠죠. 방문을 하고 밤에 봤더니 달 뜨는 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달월, 그래서 미월, 미늘고개, 미월고개라고 했는데 이제는 미늘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풍랑을 치는 바다를 끼고 살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진두지휘를 했던 곳,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칼의 노래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2001년도 동인문학상 수상작입니다. 그 수상작에서 그 심사위원이었던 박안서, 유종호 님들이 이 책을 왜 선정했는가 적혀 있고, 그리고 2001년도에 그 봄에 김은 작가가 책 머리에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0년 가을에 나는 다시 초야로 돌아왔다.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하였다. 나는 내 당대의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 없었다. 제군들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있는가? 그대들과 나누어 가질 희망이나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나는 영원한 나무로서 서로 복되다. 나는 나 자신의 절박한 오류들과 더불어 혼자서 살 것이다. 초야의 저녁들은 헐거웠다. 내 정막은 아주 못 견딜 만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은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의 길들은 끊어졌고 인기척이 없었다. 얼어붙은 세상의 빙판 위로 똥차들이 마구 달렸다. 나는 무서워서 겨우내 대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은 보일 듯 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 나는 자주 아팠다. 논이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여러 번 갔었다. 거기에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그 칼은 나에게 말해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쓸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 가난한 글은 그 칼의 전원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신문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함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화장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성 패션 주간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보고 기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의 문체를 보면 수식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했다, 이랬다로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사여구가 많고 그리고 좀 유려한 이런 문체와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문학을 읽을 때, 뭔가 한 10년이 지나도 이 문체가 좀 촌스럽거나 그리고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문체이기도 합니다. 2001년도 동인문학상 수상작 선정의 말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은시의 칼의 노래는 작가의 신체적 나이와 관계없이 아주 젊은 소설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작품이 한국 문학이 여태 만나지 못했던 세 겹의 대극을 창조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전혀 예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출현은 자발적 유배를 택한 작가의 장인적 정신의 승리이자 오랫동안 반복의 늪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 할 것이다. 야, 끝말이 좋네요. 네. 오랫동안 반복의 늪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다.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참,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상 작가를 수상의 선정의 말인데도 참 이 말이 아름답습니다. 칼의 노래는 1,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권 중에서 1권 이순신 장군이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함대는 없고 저기만 있는 상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 칼의 울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의 울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 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빌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저무는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물비늘을 걷어가면 바다는 캄캄하게 어두워갔고 밀물에 달려들어 해안 단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채었다. 시선은 어둠의 절벽 앞에서 꺾여지고 목측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 캄캄한 물마루 쪽 바다로부터 산더미 같은 총포와 창검으로 무장한 적의 함대는 또다시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나는 적의 저기를 근거를 알 수 없고 적 또한 내 저기의 떨림과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저기가 바다 가득히 팽팽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저기만 있고 함대는 없다.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날 서울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신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맞추어 충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헛개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는 듯이 아프고 기뻤다. 나는 헛것들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나는 추록 직후 남대문 밖에 여염에 머물렀다.
영의정 대사원 판부사들이 나를 위문하는 종을 보내왔다. 내가 중지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종들은 다만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장독으로 쑤시는 허리를 시골 아전들의 행랑방 구들에 지져가며 남쪽으로 내려와 한 달 만에 순천 권율 도원수부에 당도했다. 내 백이종군의 시작이었다. 한산, 거제, 고성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는 꽃핀 숲의 향기 속에 인육이 섞어가는 고린내가 스며 있었다. 촉촉한 숲의 향기를 실은 해풍의 끝자락에서 송장 썩는 고린내가 피어올랐고 고린내가 밀려가는 바람의 꼬리에 포개져서 섬의 꽃향기가 실려왔다. 경상해안은 목이 잘리거나 코가 잘린 시체로 뒤덮였다. 포탄과 화살이 우박으로 나르는 싸움의 뒷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의 머리를 잘랐고 일본 수군은 적의 코를 베었다. 잘려진 머리와 코는 소금에 절여져 상부에 받쳐졌다. 그것이 전과의 증거물이었다. 잘라낸 머리와 코에서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모든 적들이 모든 적들의 머리를 자르고 코를 베었다. 지방 수령들은 만호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달아났다. 폭우로 몰려든 적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피난민의 아녀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코를 베어갔다. 피난민들은 다만 얼굴 가운데 코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조선 수군들은 무리에 떠다니는 아군들의 시체를 갈고리로 찍어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서 목을 잘랐다. 목을 자르기 위하여 작두를 따로 배에 싣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목이 잘린 시체들은 다시 물에 던져졌다. 그 머리와 코의 숫자로 양측 지휘관들은 승진했고 장려한 수사로 넘치는 교서를 받았다. 경상 해안에 뒤덮은 사체는 순천, 보성만 열항까지 떼내려와 밀물에 실려 갯벌에 처박혔다. 시체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구더기가 끓고 있었다. 목이 잘려나간 단면으로 개와 조개들이 파고들었고 절벽 꼭대기에서 독수리들이 시체를 겨누고 급강하했다. 남해로 돌아오는 한 달 동안 수령들이 달아나 버린 시골 동헌에 무너진 객사나 아직 달아나지 않은 종들의 토방에서 잠드는 밤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잡초가 올라와 지붕을 덮은 마을마다 백일홍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아이를 죽여 그 고기를 먹었다. 이따금씩 쑥부쟁이 덩굴 밑에 엎드린 유령들이 내 말방울 소리에 놀라 머리를 내밀 때 퀭한 두 눈에서 눈빛이 빛났다. 구리에서 바꾸어 탄 말이 순천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죽었다. 굶주리고 비루먹은 진말이었는데 고개 밑에서부터 앞다리를 절었다. 말은 무너질 듯 비틀거렸으나 고갯마루까지 기어이 올라와서 죽었다. 말의 죽음은 자연사처럼 고요했다. 말은 닳아 떨어진 편자가 박힌 내 다리를 쭉 펴더니 눈을 뜬 채 숨거두었다. 눈을 뜨고 죽은 말은 그 죽은 눈으로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말의 죽은 눈동자에 비치는 내 봉둔한 발을 들여다보았다. 말의 시체를 길섭해 버리고 나는 걸어서 순천에 도착했다. 내가 바다에 당도했을 때 연안의 바람은 끈끈했고 간고등어 썩은 냄새가 자욱했다. 순천에 도착한 첫날 권율 도원수부에 신고를 마치고 나는 여수 쪽 바닷가로 나아갔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로 아득했고 나는 한 척의 배도 없었다. 갯벌 안쪽 갈대숲에 시체 몇 구가 박혀 있었다. 썩다만 옷자락은 조선 수군이었는데 목이 잘려 있었다.
그의 목은 도원 수부를 경유해서 조정으로 올라가 조선 수군의 전과로 등록되었을 것이다. 목이 잘려나간 단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죽은 말의 눈동자에 비치던 내 모습을 생각했다. 목이야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뼛속의 심연에서 징징징 칼이 울려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등판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캄캄한 바다는 인광으로 뒤채웠다. 안개 속의 살구꽃. 바다를 건너오는 바람은 늘 산맥처럼 출렁거렸다. 겨울이면 병영 담벽에 걸어놓은 시래기가 토담에 쓸렸고 폭우에 묶인 배들은 밤새 바람에 삐걱거렸다. 바람이 몰려가 버린 빈자리에 밀물로 달려드는 파도 소리가 가득 찼다. 바람의 끝자락에 실려 환청인가 누에고치에서 실 풀려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바다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에 실려서 수평선을 건너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메뚜기 떼가 풀숲에서 서걱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먼 곳에서 쥐떼가 신나락을 까먹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했지만 들리는가 싶으면 물소리에 묻혀버렸고 몰려가는 바람의 뒤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바람이 잠들고 달빛 스민 바다가 기름처럼 조용한 밤에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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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는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마도 식은땀의 한기에서 깨어나는 새벽의 환청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따라다니는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흔들어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를 떨쳐내면 다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 소리는 되살아났다. 폭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물길을 따라 물러설 자리가 없는 폭우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수경지였다. 한바탕의 싸움이 끝나고 인적 없는 섬의 폭우로 살아남은 병력을 물려서 배와 병졸들을 재우는 밤에 그 환청은 보이지 않는 눈보라로 내 마음에 몰려왔다. 그리고 식은땀에 뒤채이는 새벽에 그 환청은 캄캄한 수평선 너머에서 내 피폐한 연안으로 다가오는 수천 수만 적선들의 노젓는 소리로 들렸다. 다시 귀 기울이면 그 눈보라와 같은 환청은 수평선 너머 대마도 쪽에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물가 의주까지 달아난 조정으로부터 몰려왔다. 사각 사각 사각. 환청은 압록강에서 남해안까지 반도의 모든 산맥과 강들을 건너서 눈보라로 밀려왔다. 바람 거센 밤이면 폭우에 묶인 배들이 서로 부딪혔다. 나는 잠든 병졸들을 깨워 갯가로 내려보냈다. 병졸들은 선창에서 부딪히는 배들을 무트로 끌어올려 놓았다. 바다에서 나는 늘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정유년 여름에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수군 연합 함대는 거제도 북쪽 7천량 앞바다에서 전멸되었다. 그해 초봄, 나는 한산도 통제영에서 체포되었다. 가덕방면 전투는 헐거웠다. 적의 전투 의지가 내 몸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는 농사일 같은 느낌이었다. 가덕 해역으로부터 함대를 철수시켜 한산 통제영 모항으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의군부 도사는 선착장에서 나를 묶었다. 포승은 뼈를 파고들듯 억세였다. 의군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죄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가는 함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내 후임자인 원균에게
함대, 병력, 군량, 총포, 화약, 창검, 포로, 그리고 행정사항을 인계했다. 원균은 나르시는 함거가 어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실물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개전 이듬해인 개사년 여름부터 나는 한산 통제영에 주둔해 왔다. 내가 원균에게 인계한 병력과 장비는 한산 통제영에서 3년 반 동안 확보한 군비의 전차였으며 조선 수군 총 군비의 8할이 넘는 것이었다. 그 8할이 7,000량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8할이 불탄 널빤지와 목 잘리고 코 잘린 시체로 물 위에 흩어졌다. 하룻밤 하루낮의 전투였다. 나중에 들으니 적선 천여 척이 방사대형으로 날개를 펴면서 달려들었고 한산 통제영에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하루 종일 배를 저어온 피곤한 군사들을 원균은 적의 방사형 대열 중앙부의 일자진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안다. 원균은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말리지 못할 무서운 적의를 지닌 사내였다. 그 사내는 모든 전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전투이기를 바랐다. 그는 전투의 결과에 얻을 것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때때로 수많은 적의 머리를 주어서 그를 달랬다. 그의 활화산 같은 적의와 분노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적의 방사진 앞에 장졸과 함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갑옷마저 잃어버린 원균은 거제도의 산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칼 한 자루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그 뚱뚱한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뭇까지 쫓아온 적의 칼을 받았다. 전라우수사 이혁기도 죽었고 충청수사 최호도 배가 부서질 때 바다에서 죽었다. 함거가 통제영을 떠날 때 격군과 군관들은 길을 막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원균이 쓰러져 오는 군사들의 채찍으로 때려 길을 열었다. 원균은 소리쳤다. 울지 마라. 적들이 듣겠다. 원균은 내 함거 위에 서울의 요로에 보내는 진상품 보따리를 실었다. 말린 홍어와 미역이었다. 갈 길이 멀겠소. 무운을 비오. 원균과 나는 작별은 그토록 무덤덤했다. 함거를 끄는 소는 아흘에 밤낮을 걸어서 북으로 갔다. 금부 나졸들은 끼니 때가 되면 연기 나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 먹을 것을 빼앗아 왔다. 연기 나는 마을을 만나기 쉽지 않았으므로 나졸들은 다음 끼니까지 빼앗아 함거에 실었다. 의금부 도사는 심하게 길 재촉을 했고 함거는 밤에도 이동했다. 조정은 시급히 나의 죽음을 원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포승에 묶인 채 함거 위에서 흔들렸다. 조정을 능멸한 죄,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죽음은 절벽처럼 확실했다. 다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문과 문초가 길지 않기를 바랐다.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연후에 나는 내 자신의 한없는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 길은 산맥의 저편으로 돌아나가 굽이친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의 끝에 임금과 조정과 사직은 있었다. 나의 전쟁은 나의 죽음으로써 나의 생애에서 끝날 것이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분명한 끝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 기울이면 사각사각사각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내 적들이 노저 다가오는 소리는 또렷이 들려왔다. 함거가 마포나루를 건너 서울로 들어갈 때 나는 자꾸만 고개를 흔들어 그 환청을 몰아내곤 했다.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고 한강 밤섬에는 안개 속에서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
이순신 그 한없는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 김훈 장편 소설 칼의 노래 2권 중 1권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본인이 임했던 바다로 내려갔을 때 조선 수군의 8할을 차지하는 그 함대와 병사들이 다 죽고 없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다를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 단순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고 결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얘기 드렸었죠. 2001년 동인문학상 수상을 하면서 오랫동안 반복의 늪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가가 자발적 유배를 택하고 그 속에서 칼의 노래를 적었다라고 하죠.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친구가 빌려준 사무실, 작은 작업실에서 글을 쓰면서 이가 빠지면 이를 하나하나 어금니를 빼내면서 글을 썼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래서 동인문학상 상을 받고 일을 해놓으니 돈이 없더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 본인을 유배한 그 삶이 어느 정도의 고통과 그리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치밀하게 적었을지, 참 그 작가 정신, 그 삶은 감히 감당하고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오늘 제가 칼의 노래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추천드릴 책은요, 마루야마 겐지 일본 작가의 소설가의 각오입니다. 아니,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다가 뚱딴지같이 일본 작가 책이냐 라고 하실 텐데, 한국에서는 본인 스스로를 유배하고 아주 절박한 환경에서 글을 썼던 김훈 작가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루야마 겐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책을 판 돈으로만 생활을 하겠다. 다른 돈으로 기부라든지 아니면은 강연회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영화로 만들 수 없는 글을 쓰겠다. 책 문학으로만 승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일을 사 먹고 채소를 사 먹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제를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싼 비타민제 하나를. 그래서 굉장히 아주 머리도 짧게 깎은 상태로 허리를 꼿꼿하게 앉아서 글쓰기에 매진하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글쓰기의 고결함, 그리고 단순성을 얘기하기에는 한국에는 김훈 작가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루야마 겐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가의 각오를 오늘 칼의 노래와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눈에 비친 세계를 아주 평범한 형태로 그리고 싶었다. 백이면 백, 흑이면 흑, 회색이면 회색.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싶었다. 나는 부자연스러움을 경계했다. 오만과 허세도 경계했다. 제 아무리 문학팬이 요구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것만은 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요 근래 마음이 좀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스스로 좀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다는 것,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또 칼의 노래를 읽으면서 그 단순성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 스치네